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 시간입니다. 전기회로도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판서를 하게 됐어요. 이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여서 이 화면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전기회로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수업을 듣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 있죠? 그거 한번 다시 그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번에 오프라인 때 수업하는 거 보니까 다들 이제 그림을 하도 많이 그려서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쪽 아래쪽을 전이 1번, 위에 쪽을 전이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죠? 이 높이 차이를 우리는 전이 차라고 불렀어요. 그럼 전이 차는 전이 2에서 전이 1을 뺀 게 전이 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전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압의 단위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볼트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전이랑 전위를 뺀 게 전위차고 전위차가 전압이기 때문에 전위의 단위도 당연히 볼트를 사용하고요. 전위차의 단위도 당연히 볼트겠죠. 근데 이렇게 전위 차이가 생기면 전하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을 전하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죠.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이 떼굴떼굴 굴러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간 전하를 우리는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죠. 전하는 단위가 쿨롱이라고 하고 C를 써서 표현을 했고요. 전류는 암페어라고 해서 A를 써서 단위를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한 가지 말했었던 게 이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애들이었어요.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애들을 우리는 전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전원 장치라고 우리가 명칭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전원 장치. 전원 장치는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애들입니다. 전위차를 만든다. 대표적인 전원 장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파트가 직류 회로이기 때문에 직류 전원 장치만 살펴보면 대표적인 직류 전원 장치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전지가 대표적인 직류 전원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뭘 하냐면 용어를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용어가 정확히 뭔지 알면 선생님이 설명을 듣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복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전위차가 생기면 전하가 움직일 수 있고 이 이동한 전하를 우리는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하가 어디를 지나갈 수 있냐면 공은 이렇게 경사면을 지나가지만 전하는 경사면을 지나가는 게 아니죠.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전하의 이동을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하가 이동하는 길은 뭘까요? 전하가 이동하는 건 전하는 도체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도체는 전류가 통하는 물체를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도체라고 부르고 있죠.
도체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 것은 부도체,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일정한 조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걸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체의 대표적인 예시들은 일단 뭐 구리, 은, 뭐 알루미늄, 금 등이 이제 도체에 해당됩니다. 이런 걸로 전선을 만드는 거죠. 전선은 대표적인 도체고요.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사람들이 전압을 걸어 봤어요. 전압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죠. 전압을 걸었더니 같은 전압을 걸었지만 다른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 전선이랑 알루미늄 전선이랑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에 이제 같은 전압을 걸었더니 다른 전류가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게 된 거예요. 예시를 써서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우니까 예시 전압을 걸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10V를 걸었는데 어떤 전선은 10V에서 2A가 흐르고 어떤 전선은 10V에서 1A 밖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물체마다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은 거죠. 이거 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 이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저항의 단위는 이제 오메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써서 표현을 하고 옴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은 이제 전류의 흐름을 덜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덜 방해하면 저항의 값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1A 흐르는 게 2A 흐르는 것보다 저항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한 걸 이제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 또 수학자들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법칙을 만들고 수식으로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식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이 이제 옴이라는 아저씨고 그 법칙이 옴의 법칙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옴의 법칙은 R은 I분의 V라고 표현이 되고 같은 전압일 때 전류량이 증가하면 저항의 값이 작아지는 것을 수식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같은 전압에서 전류의 양이 작아지면 저항의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파생된 이제 공식들이 있어요. I는 R분의 V라든지 V는 IR이라든지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옴의 법칙이 아니라 옴의 법칙에서 그냥 수식을 이항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준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활용은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옴의 법칙은 저항에 대한 식입니다. 전류와 전압이 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옴의 법칙이에요. 복습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습하면서 전기에서의 사용한 용어들, 뭐 전압이랑 전이랑 저항이랑 뭐 이런 것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정의들을 확실하게 이해해야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전기랑 전압이랑 전원이랑 뭐 전류랑 저항이랑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것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수업을 듣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항상 복습하면서 수업 시간에 다시 여러분이 알 것 같지만 다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전류는 도체를 통해서 흐른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도체로는 금이랑 은, 알루미늄, 뭐 구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물질들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항을 갖는다고 했어요. 같은 전압일 때 다른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저항에 대한 얘기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걸 오음의 법칙이라고 했고 이 오음의 법칙은 R은 I분의 V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죠. 전기는 전류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선을 사용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선도 도체이기 때문에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기적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저항의 연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렬이랑 병렬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직렬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 일단 직렬 연결의 예시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는 콘센트를 통해서 어떤 전기적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는 항상 말하지만 220V의 교류 전압을 사용하고 있어요. AV가 아니라 AC라고 써줘야죠. AC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콘센트를 통해서 선생님은 간단하게 지금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선으로 스탠드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콘센트가 구멍이 두 개인 이유는 폐회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닫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래야지 전류가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닫힌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봤더니 스탠드는 일단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뭐 안에 당연히 저항이 존재할 겁니다. 저항. 도체도 마찬가지로 전선도 마찬가지로 도체이기 때문에 안에 저항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항이 여러 개가 연결된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여러 개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선 때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 용품들을 연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항의 기호는 이렇게 산이 3개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전이 차를 만들어 주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결되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는 요 소자와 소자가 연결되는 부분을 마디라고 부르기로 했죠. 저항에는 마디가 2개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직렬 연결은 무엇이냐면 요 마디를 공유하고 있어요.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아마 봤을 거예요. 요러한 모양을.
되게 물어보면 직렬 연결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옆으로 이어진 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 보면 조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항 두 개가 마디 한 개를 공유하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정의하도록 할게요. 공유하는 방법이라고 직렬 연결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시험 문제에 못 낸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는 방법이지 이렇게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항 두 개가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왜 저항 두 개를 라고 이렇게 한정해 놓았냐면 세 개부터는 직렬 연결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 연결된 건 마디 한 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지만 만약에 이쪽에 위쪽으로 그릴까? 위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한다면 얘네는 분명히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만 직렬 연결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병렬 연결도 아닙니다. 뭐 Y 델타 결선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거 알려면 이 뒤쪽 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뭐 무슨 연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의 일대로 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세 개부터는 무슨 연결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개에서 확장을 해볼게요. 두 개를 연결했는데 이쪽에 하나 더 연결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각각의 번호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1, 2, 3번 저항이라고 했을 때 1번 저항과 2번 저항은 분명히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2번 저항과 3번 저항은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2번과 3번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은 공유하고 있는 마디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한 것에 따르면 일단 이것은 직렬 연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직렬 연결이 맞습니다. 1, 2번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 3번도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직렬 연결됐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합성 저항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합성 저항. 저항은 R은 I분의 V라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이러한 저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저항이 R1, R2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항이 개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전류를 더 많이 방해한다는 것이고, 즉 저항값이 커졌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그냥 간단하게 R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합성 저항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값을 말합니다. 즉, 이 둘의 전체 저항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합성 저항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전체 저항값을 합성 저항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R은 R1 더하기 R2로 표현이 됩니다. 두 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저항값이 더 커졌겠죠.
그래서 더해서 합성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 셋, 뭐 쭉쭉쭉 연결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전체 합성 저항은 그냥 다 더한 것을 합성 저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성 저항 값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성 저항을 알았으면 등가 저항과 합성 저항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등가 저항. 앞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값을 넣어서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의 값이 1옴이라고 합시다. 1옴. R2의 값이 2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 저항인 합성 저항 R은 R1 더하기 R2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가 돼서 전체 저항값이 3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이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이 친구를 저항 한 개가 있는 저항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요 저항 두 개를 1옴과 2옴이 직렬로 연결된 이 저항 두 개를 요 3옴짜리 하나를 사용한 저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항 하나 쓰면 되지 왜 두 개를 썼냐, 뭐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고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기 쉬운 직렬 연결은 일단 멀티탭을 여러 개 연결한 것도 직렬 연결이죠. 멀티탭, 이거 멀티탭입니다. 멀티탭 콘센트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멀티탭, 그리고 얘도 멀티탭 콘센트 4개를 가지고 있는 멀티탭.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이거 직렬 연결된 거죠. 얘 멀티탭 전체 저항이 만약에 1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2옴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콘센트 두 개를 연결함으로써 이 전체 콘센트들의 저항은 합성 저항으로 구해서 전체 저항 값이 3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가 3옴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3옴의 저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요 콘센트 두 개를 저항 3옴짜리 저항 하나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실제로는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등가 저항은 뭐냐면 이해를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를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그러니까 이해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장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연히 콘센트 두 개를 3옴짜리 저항으로 바꾸면 콘센트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항 하나를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어떤 회로를 해석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게 이 등가 저항입니다. 등가 저항. 수업이 길어졌는데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